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중물 교육 파트너스 대표 강윤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니까. 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 후반기 인생 패러다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책을 앞에서 딱 펼치는데 천국에 대한 예수와 제자의 문답이 보였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 어디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만일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저 높이 나는 새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도달할 것이고 만약에 천국이 바다에 있다고 하면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저 물고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음에 한 어린아이가 김수환 추기경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은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 삶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지옥에서 사는 거고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에게 알려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옥에 살고 있는가? 천국에 살고 있는가? 극락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실까요? 때로는 지옥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에 살기도 하고, 극락에 살기도 하고, 그러죠. 매일매일 뭐 지옥에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탐할 탐자고, 진은 부릅들 진, 치는 어리석을 치, 이렇게 해서, 탐할 탐하면 그 마음에 막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릅들 진, 그 눈을 부릅뜨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을 내게 된다. 우리가 눈을 부릅뜰 때 이제 화가 나서 부릅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을 내게 된다. 자, 어리석을 치는 냉정함을 잃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탐짐치 해서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가 막 욕심이 생기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막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우리 삶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이런 것도 나눠주셨는데 먼저 그걸 나누기 전에 여기서 보면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정말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드라마를 보면 왜 막 도끼가 막 쏟아져 나오는 살기 있는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기 너무 잘한다.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눈에서 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연기를 보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도끼가 흘러져 나올 때 우리의 그 호흡을 30초만 이렇게 잘 담아서 그 실험하는 지 있죠. 지에다가 투여를 하면 60마리가 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를 30초만 냈을 뿐인데 그거를 지를 60마리를 살상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런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가
뱀 무서워하죠. 살모사 이런 거 무서워하죠. 그거보다도 더한 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봐서 무서운지 모르는데 살모사를 보면 무섭다고 우리가 피하거나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도끼가 나오는 이렇게 할 때 뿜어져 나올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도끼가 실험용 쥐이지만 60마리 죽은 걸 볼 때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탐진치, 삼독심, 이거를 무엇으로 다스리면 좋을까요? 예, 불교에서는 개정해라고 합니다. 개정해로 다스려야 된다. 개, 경계할 개, 정할 정, 슬기로운 해 이렇게 해서 개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간다는 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규율, 계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계라는 것이 거짓 없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을 딱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까 내가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 삶을 피폐화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으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봐야 되겠다 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봐야 될 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4시 반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서 저는 조금씩 시간을 당겨서 일주일 텀으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일주일 텀으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서 시작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아, 그래,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 걸 못 끊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게으른 거. 두 번째, 늦잠 자는 거. 세 번째, 뭐 가식을 한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 이렇게 나쁜 습관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딱 끊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개정해라는 이걸로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뭐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일기 쓰세요. 뭐 감사를 뭐 어떻게 하세요. 되게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동안 제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늘 그런 감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감사는 사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내 마음속에 바늘 하나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나 지금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없거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이러는 것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연하다가 인생을 불행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사한 것을 탐색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다리를 다치지 않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제 주변의 지인분이 눈에 망막이 안 좋은 상태라 되게 이게 불편해 하셔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수술을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수술이 끝나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서 되게 많이 시리에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눈을 비록 안경을 써야 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몸을 다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휠체어나 이렇게 뭐 우리가 다쳐서 인대를 막 하고 다니는 친구, 제 지인이 그랬어요. 2주간 이거 감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고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러지 않으면 감사하구나.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실천을, 의무처럼 실천을 하라고 합니다. 아, 오늘 아침을 이렇게 눈 뜨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말로 실천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 다 당연하지. 저 사람도 걸어가고 저 사람도 걸어가고 다 걸어가는데 저거 당연하지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독초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독초는 어떻게 해요?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독초를 제거하는데 당연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아,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또 독초가 자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사하면서 행복해졌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나눠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나는 막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그게 과연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건 없이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스님이 그런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되게 추운 날에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난노한 옷을 입은 남자가 내려오는데 너무 추워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 속으로 되게 많이 갈등을 했대요. 아, 어떡하지? 나의 이 위에 입은 이것을 벗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분이 가까이 올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옷을 벗어줬대요. 그러면서 스님은 춥죠. 벗어줬는데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가길래 스님이 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래요. 그래서 딱 돌아보면서 이 양반아 하고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 이렇게 옷을 주면 고맙다 하고 받아야지 왜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걸작입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주었으면 그만이지. 뭘 바라냐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우리가 주고 나서 꼭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나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주면서 그냥 휙 하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휙 가져 하고 이렇게 주는 경우 받는 사람도 불쾌합니다.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이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는데 혹시 이거 좋아할지 혹시 이런 옷 줘도 돼? 라고 먼저 물어보고 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때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주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해 하신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담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꼭 그런 진실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이제 후반기 인생을 위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의 고독한 심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일이 없어졌 보니까 첫째로 이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가부장적인 역할 상실과 노쇠에 따른 이 마음이 약화됐다.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배우자와 친지들 주변에서 이제 누가 사별했다, 누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식을 받게 되면 갑자기 슬픔과 고립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감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뭐 2달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본인은 모르고 떠난 거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 정말 황망하다라는 얘기가 딱 맞을 만큼,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 하셨던 분이에요. 예, 브로니 웨이 이분이 이제 쭉 간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호스피스 병동에 올 때는 거의 다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답니다. 아, 내가 죽기 직전에 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못 사는 것 같다. 오로지 이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 어쨌든 생활고에서 벌어야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다. 진짜 나의 삶이 뭔지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럴 여력이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럴 여력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뭔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그래, 지금부터 이거라도 하자, 그러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이분이 일을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걸,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호주에도 그랬나 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가족 간의 소통이 조금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부부 간의 소통도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퇴직하고 내가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다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퇴직 후에 조론도 생기고, 이런 거를 제가 보고는 아,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일 좀 적당히 할 것을 하고 살 것을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적당히라는 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을 해내야 되고 잘 해내야 된다는 그런 거 어깨에 짓누르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직하면 허무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 기분에 좀 더 솔직하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숨기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상사와의 갈등을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고 참아야 하느니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체말로 우라병, 합병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생겨서 나의 몸에 병을 키우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조금 더 내가 더 솔직하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직도 초등학교 동창회 하시는 분들 보면 7순, 8순에 초등학교 동창회 가신다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동창회 모임 같은데 안 나가고 있다가 나 홀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다 이제 죽어갈 때쯤 돼서 시한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와 있을 때 보면 그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보면 연락처가 없고 아니면 미리 세상을 떠났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명절 때라도 명절을 잘 보내라고 소통을 하고 지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내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 볼 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보니 정말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 거 아니라 오로지 가족과 내 주변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의 삶에 활력이 되는 일들을 뭐를 했을까? 저는 직장 다닐 때 사실 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또 합창도 해서 해외 공연도 가고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일에 막 파묻히던 그 시간이 텅 빈 시간 같아서 처음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해오던 일이 교육이라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퇴직 전에 했던 일들 아니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그 간호사분이 첫 장에 나왔었는데요. 인생을 선택을 하라. 당신이 인생을 선택을 하라. 그리고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의식적이고 현명하고 솔직하게 인생을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 멘트, 행복을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고 싶죠, 누구나.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문장을 찾았는데 이거 행복을 수놓기 위해서 마음의 실과 바늘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천을 어떻게 해요? 고통의 천을 짜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된 거는 행복에 뜰 수 있는 천을 뜰 수 있는 실과 바늘을 주어졌음에도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언제가 가장 좋았어? 아니야, 나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야, 앞으로 나는 다가올 거야. 어느 지휘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적인 지휘자 선생님이 몇십 년 동안 지휘를 해오셨는데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맞아. 강윤정,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강의가 제가 가장 못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일도 공부를 더해서 더 잘할 거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논어에서 자한편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왈, 묘이 불수자, 유이부, 수이 불실자, 유이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싹은 튀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났을 때 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도를 못 해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공자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그 20장에 보면 공자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정말 안해라고도 하고요. 또 이분이 공자의 대열에 오를 만큼의 정말 학문적으로 모든 것이 뛰어나서 안자라는 호칭까지 붙여줄 만큼 너무 아까운 제자가 32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을 때 그 공자님이 하늘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 슬픔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애제자를 잃고 전무후무하게 공자가 나중에도 제자 중에 어느 누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냐라고 물었을 때 안해, 안자 이렇게 이름을 갖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갔다. 그가 이걸 어쩌면 안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꽃은 피우는 것 같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도 갔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자를 두고 가슴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듣고 그래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고 얼마 전에 제가 막 얘기했던 괜찮아요. 저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에 제가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워보겠습니다. 라면서 우스개 얘기했던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요. 좀 늦게 피는 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국진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누군가 꽃을 먼저 피웠다고 나는 왜 꽃이 안 피지?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모두 다르다. 고난과 시련에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마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해볼까요? 윤정아, 잊지 마라. 윤정이 너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 한번 우리가 만트라 하듯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지금 우리가 막 이 나이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에는 조금 민망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정년퇴직하고 제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우겠습니까마는 저는 요즘에 길가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여름 풀 같은데 풀에도 이렇게 달리는 그 꽃들을 보면 그 소소한 그 꽃들이 너무 수수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돌틈 사이로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볼 때 너무
아, 여기 정말 생명의 존귀함을 느낄 정도로 이른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서도 자라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래, 괜찮아, 은정아, 너도 피우면 돼. 준비하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되지. 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되지를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예, 이런 책을 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예,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는데,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생활 만족도가, 그러니까 내가 막 행복해 이런 것보다는 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혼자 사는 70대 남자. 2번, 혼자 사는 70대 여자. 3번, 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4인 가족 중심의 40대 여성. 5번, 50대 부부 중 남편. 자, 여러분들은 몇 번으로 하시겠어요? 다 다르실 거예요. 예, 상황이 다 달라서. 근데 혼자는 싫어 막 이러실 수도 있죠. 예, 나는 혼자는 싫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사회학자시고 이제 이 책을 써서 또 작가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분이 선택한 답은 2번 혼자 사는 70대 여자였습니다. 아니, 혼자 외롭잖아요. 혼자 외로운데 혼자가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할머니가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은데 만족도가 가장 높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분이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롭다고요? 천만의 말씀을요. 예, 제일 외로운 사람은요, 함께 살면서도 마음이 일단 안 통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70 넘어서 80 넘어서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저분들이 평생을 잘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소통도 잘하고 대화 잘 돼서 지금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껜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는 지인의 그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항상 늘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주무시는데, 그날 밤에 아버님이 분명히 손잡고 주무셨는데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늘 내 손을 붙잡고 자던 남편이 죽었다는 걸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셔서 나는 장례식장에 안 간다고 막 떼를 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듣고, 이 정도 되면 정말 함께 사는 게 좋은데, 나이 들어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도 계속 당신이 옛날에 이랬잖아 계속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 상처를 긁어대면서 서로에게 막 뭐라 그럴까, 이제 늙어서 구박을 좀 당해봐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70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80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볼 때 이 작가는 대체적으로 봤더니 70대에 혼자 사는 여성이 가장 행복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래,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째, 돈보다 사람 부자가 되기. 셋째,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그래, 살던 집에 그냥 계속 살아? 이거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다 어디 이제 아프고 그러면 다 그냥 요양원이나 시설에 많이 가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취재를 했대요. 혹시 당신이 거기 직원에게 당신도 나이 들면 이곳에 오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예라는 대답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 젊은 직원조차 다음에 이곳에 오고 싶지 않는 장소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2번째로는 돈보다 사람 부자 되기라는 건데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나와 대화를 잘 소통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 노년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고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돈보다 사람 부자 되기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는 사실은 제일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년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많고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프면 자식의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료로 또 간병 노동을 해야 한다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가 벌써 이제 대세인 시대입니다.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70, 80에 그 싸우신다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과거를 어쩌면 당신이 나에게 손잡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가끔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사과를 안 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사과만 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는 삶의 기술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1리터짜리 그 생수병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생수병이 있으면 처음에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한 3분, 5분 드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1시간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분명히 무겁고 팔이 아프고 고통이 올 겁니다. 이거랑 우리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거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먼지가 쌓이고 있어서 그 쌓인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이 안에 움켜쥐고 계속 먼지만 더 쌓아두면 우리 삶이 피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이 물병을 내려놓듯이 과거를 내려놓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작자 미상인의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늘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땅이 꺼질까 봐 어떻게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새는 앉아 있는 곳에서 그 나무를 믿는 게 아니었다. 그래.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 몸속에서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어. 벼랑 끝에 서니까 내가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세워놨더니 나도 모르게 날개가 나왔어. 이러면서 날개 치고 다녀야지. 이렇게 우스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직도 내 안에 꺼내놓지 못한 날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그 날개를 한번 꺼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하면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행정센터 보면 지역의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가셔서 그분은 이제 학교장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악기하러 가시고 또 한 번은 서예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예를 하고 가시다가 지난 여름에 이렇게 쫙 펼치는 그 부채 있죠.
그 부채에다가 좋은 글귀를 써서 싹 접어서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저도 하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했더니 아니 계속 쓰다 보니 이렇게 서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 조금씩 나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악기도 계속 연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더 많은 저기 언니가 이제 친언니는 아니지만 예, 공부하는 모임에서 만난 언니가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60 넘어서 미술 그리기를 그 동네에서 문화센터처럼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미술전을 한다고 초대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니 이렇게 미술에 재질이 있었어요?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하면 된다고.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지금 이것도 사실 창피하다. 근데 그때가 벌써 한 4, 5년 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리고 계시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은 작품들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미술 하나도 재주 없다 이러는데도 제가 이게 동네 그 그림전 한다고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다른 곳에 가봤더니 우리 집 가까이에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지 1년 됐고요. 이분은 몇 년 됐고요. 이분은 몇 년 됐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4년 되신 분이 그림을 그려서 국제 무슨 미술대전인가 나가서 입상하신 작품이 딱 걸려 있는 걸 보고 이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는 게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오고 집에 가서 또 그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집이 완전 미술가 집처럼 온통 그림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꺼내보지 못한 날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감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MBTI 유형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되게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쟤는 T야 얘는 F야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F라고 하고 그 대신 일 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 T야 이러는데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대문자 T일 거야. 공감을 하나도 못한다고 대문자 T일 거라는 얘기를 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씨가 그 어느 시인분과 네팔을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그 네팔 여행에 가서 어떤 그 여행지에 가면 다 이렇게 장신구 팔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갑자기 김혜자 씨가 가길래 뭐 장신구를 사려고 하나 싶어서 봤더니 그 어느 여자분이 고개를 숙이고 막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있는 모습을 어깨가 이게 들썩이는 거를 김혜자 씨가 쓱 지나가다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눈물이 흘러서 장신구 파는 데까지 막 흐르도록 눈물을 뚝뚝 흐리는 모습을 보고 김혜자 씨가 슬그머니 옆에 가서 그분에게 가만히 앉아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줬답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주니까 이 울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던 가운데 쓱 김혜자 씨를 한번 보더니 웃다가 우리 머쓱하게 웃는 미소, 그 미소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짓더니 쓱 이제 울음을 거치길래 정말 이게 우리가 언어도 안 통해 국적도 달라 다 다른데 그래 이거 하나만 손잡고 함께 울어준 것만 해도 벌써 공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이제 일어나서 장신구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그 손에 슬그머니 $300를 쥐어줬답니다. $300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0만 원 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오면서 왜 그렇게 큰 돈을 줬냐고 했더니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행제를 하고 싶잖아요. 나도 한 번쯤 행제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김혜자 씨가 뭐 이렇게
윤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고통의 절망 끝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마음에서도 저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이 시인이 함께 동행했던 시인이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칼 융이 얘기했죠.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 내가 예전에 그런 상처를 입어봤으면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겪을 때 나도 모르게 가서 치유해주고 싶은, 위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씨를 또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대종상 수상할 때 이 멘트가 정말 저는 어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온 그거를 그대로 녹여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낭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누이였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멘트가 끝나고 인생의 후배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아들이었으면 누군가의 아빠였고 누군가의 오빠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저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